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양부로부터 학대를 받고 혼수 상태이던 33개월 된 입양 아동이 결국 숨졌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검찰청 앞에는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섰습니다. 또 근조 화환엔 아동 학대를 뜻하는 하늘색 바람개비가 꽂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학대받으며 안전하지 못한 게 참담한 우리의 보육 현실입니다. 철저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은 모든 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고 수도권 이외 지역도 대부분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반등하며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다른 후보들의 견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만나 입당을 논의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 결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사실상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이 여론몰이식으로 수사 상황을 흘리는 행위가 재발하면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이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 속에 다음 주에는 열돔 현상까지 예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 사용량도 크게 늘어 역시 다음 주가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1,600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발생해 이전 최다 기록보다 230여 명이나 많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돼도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환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1,600명대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최다 기록이 1,378명이었는데 1,400, 1,500명대도 거치지 않고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역 발생 환자 1,568명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1,179명이 쏟아졌고 비수도권에선 389명이 감염됐습니다. 현재 감염 확산의 진원지이자 가장 큰 무게중심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쪽의 환자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전체 유행을 이끌고 있으며 수도권의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수도권의 야간 봉쇄령에 준하는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확산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특히 수도권은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의 증가 속도가 일주일 단위로 거의 차지하는 비율이 2배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오늘의 결과를 다음 주에 보게 된다면 전 지금 시점에서는 델타 변이가 이미 지금 유행을 주도하는 우세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금은 유행이 계속 확산하는 시기라며 이번 주까지는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모임과 외출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저희 환자는 지속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민께서는 앞으로 2주간만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은 하루하루의 상황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음 주 초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이후에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4단계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만큼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길이 궁극적 해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이마트 가양점에 이어서 수도권의 백화점 두 곳에서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아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시설인데요. 강화된 방역 지침의 적용이 시급해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확진된 인원이 160명을 넘었습니다. 감염 규모가 가장 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지금까지 종사자 102명, 방문자 25명, 가족과 지인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검사는 2만 2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백화점하고 관련되어진 종사자,
그리고 협력업체 숫자를 한 3,600, 3,7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더 현대서울에선 7명이 확진됐고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에서는 지난 9일 판매 사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모두 6명이 감염됐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확진자가 나온 곳도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선 10층 아동복 판매 직원이 감염됐고 롯데백화점 평촌점에선 식품관 직원 1명이 확진돼 임시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 관련해서 식품관, 탈의실, 탕비실, 휴게실 등 직원 공용 공간들의 감염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서울 강서구 이마트에선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창문이 없어 자연 환기가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식품관은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손님이 많아 감염 위험이 더 큽니다. 지하고 밀폐된 공간이라서 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하는 동안은 이제 식품 관련 코너들, 특히 마스크를 벗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축소해서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대형 유통시설의 경우 QR코드 확인과 같은 방문자 관리 절차가 없어 한 번 감염이 발생하면 접촉자 추적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QR코드 확인이나 안심번호 도입 등 방문자 관리를 위한 방역 수칙을 서둘러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밀접 접촉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디에 방문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QR코드를 해야 되고 QR코드를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온도계처럼 출입구에 5개, 10개를 해놓으면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요. 서울시는 시음과 시식을 금지하고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대형 유통업체 종사자들에게 선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4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유흥주점과 운동시설 등을 통한 확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 필라테스 학원과 관련해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수강생 감염자가 보조교사로 일하던 유치원을 통해 원생과 가족이 잇따라 확진됐고 서구의 한 콜센터에서도 관련 확진자들이 보고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4명으로 줄이는 등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31명대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단계 적용 기준을 넘었습니다. 단계 조정은 저희 시만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수도권의 어떤 추세 그리고 인접한 충남, 북, 세종시의 확산세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 헬스장과 관련해 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감염자도 잇따르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학교가 1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3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부산에서는 유흥업소와 노래 연습장 관련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부산의 유흥주점 사례는 하나의 감염원이 아닌 여러 개의 감염원을 통해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변이로 나온 환자분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 다녀오셔서 유흥을 이용하신 분 중에 또 델타 변이가 확인된 사례도 있고 해서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천안에서도 유흥주점발 확산세가 거셉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유흥시설 5종과 실내 공연장의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허용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밤 10시 이전에 자진의 영업을 중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도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 2단계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비수도권도 이미 비상입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가 늘면서 수도권은 감소하고 비수도권이 올라가죠. 그 말은 둘 다 같이 올라가는데 비수도권이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차단을 하지 않으면 1주, 2주 후에는 수도권 못지않게 증가를 할 겁니다. 정부는 비수도권도 새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다만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 4곳은 1단계를 유지합니다. 지역별로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 조치도 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상 상황에 맞게 과감하고 선제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각 지자체 감사드립니다. 방역 수칙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2단계가 적용되면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 대전, 충북은 사적 모임을 4명까지로, 울산, 제주는 6명까지로 제한합니다. 대전, 울산은 유흥시설도 밤 11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산, 제주, 강원, 세종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중단합니다. 문제는 제각각 방역 수칙으로 헷갈리는 데다 2단계 격상의 효과도 의문입니다. 더구나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앞두고 지역 간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윤길입니다. 만 55세에서 59세 연령층은 지난 12일 갑작스러운 사전 예약 중단으로 백신 접종을 예약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예약이 재개됩니다. 또 50대 초반은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예약을 받고 접종 일정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0대의 백신 사전 예약 중단 사태에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백신 공급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전 예약에 몰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충분한 백신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0대 연령층이 1차, 2차 접종을 모두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접종을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접종이 가능하신 물량입니다. 50대의 예약 재개와 접종 일정도 나왔습니다. 사전 예약 중단으로 불편을 겪은 만 55세부터 59세는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재개해 오는 24일까지 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시작 시간도 0시에서 저녁 8시로 바뀝니다. 백신 접종은 예정대로 오는 26일에 시작해 일주일 늘어난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 60세부터 74세까지 고령층 미접종자도 같은 기간에 예약과 접종이 이뤄집니다. 만 50세부터 54세에 대해선 순차 예약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만 53세와 54세는 오는 19일부터, 만 50세부터 52세는 다음 날부터 예약할 수 있고 21일부터는 만 50세에서 54세 모두 예약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달 9일부터 진행하려던 접종은 예정보다 일주일 연기됩니다. 이와 함께 당국은 다음 달 하순쯤 시작될 40대 이하 접종엔 화이자 백신을 주로 사용하고 모더나 백신을 같이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예약 분산을 위해 마스크 대란 때 시행했던 오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직장인 등을 고려한 저녁 6시 이후 접종 문제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6시 이후에 접종이 필요한 직장인들에 대한 접종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료계와 또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청사진이 나오긴 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세 차단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사전 예약 중단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된 50대는 8월 말이나 돼야 1차 접종이 끝나고 40대 이하는 인구의 4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돌발 변수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법무부는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과 합동 감찰한 결과 검찰이 증언 연습을 시키는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위증 강요 의혹 조사의 민원 처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습니다.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진행한 결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문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과거 수사 당시에 벌어진 위법 부당한 관행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합동감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박범계 장관이 직접 나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정 증인 출석 예정인 참고인들이 검찰에 100차례 이상 소환돼 증언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를 받았고 협조자에게는 편의가 제공되는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이례적인 재배당 시도와 주임 검사 교체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의 재배당을 시도하여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상 주임 검사를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는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을 최소화하되 면담할 경우엔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 보존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 관할 원칙을 지키고 수사팀을 꾸릴 땐 배당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 구성하는 등 사건 배당 기준을 일정하게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해 위증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결론을 이미 내린 만큼 이번 감찰에선 규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사 당시부터 감찰이 마무리되기까지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을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한 전 총리 사건. 이번 대대적인 합동감찰로 비로소 논란의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번 합동감찰 결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 위증 의혹과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등에서 수사의 내용이 심각하게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여론몰이식으로 정보를 흘리는 행위에 대해 그냥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지난 3월 열렸던 대검찰청 부장회의. 마라톤 회의 끝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위증 의혹은 재차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회의가 끝난 지 45분 만에 구체적인 의결 과정이 특정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와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합동감찰 결론입니다. 회의 종료 45분 만에 특정 일간지에 자세한 의결 과정이 보도되는 등 관련 보도량이 상당하였습니다. 3개월간 누적 보도 건수가 783건에 이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피의 사실 유출로 보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 기사가 3개월 동안 많게는 2,900여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피의 사실 공표를 넘어 유출이나 누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시절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이 도입됐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기, 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개정안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엄격하게 준수하되 예외적 허용 요건을 수사 의뢰나 압수수색 등 수사 단계별로 세세하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공개심의위원회가 사건 내용을 공개할 때 고려할 구체적인 항목도 함께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이 형사사건을 공보하듯 피의자와 그 변호인의 반론도 같은 방식과 절차를 통해 언론에 알릴 수 있게 하고 규정에 어긋난 피의 사실이 공표될 경우 일선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한 뒤 수사나 감찰을 의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법무부가 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를 모두 부적절한 수사정보 유출로 단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권을 겨냥한 수사들만 피의 사실 유출 예시로 언급하는 등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바로 개정하고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 관련 법 개정도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4개월 동안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가 들으신 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당시에 검사수사팀이 증인을 무려 100회 이상 소환해서 증언 연습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이런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김성훈 변호사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박범계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고 해서 야 심각한 사안이긴 한 모양이다 했는데 직접 발표를 했더라고요. 한번 좀 먼저 들어보시죠. 네.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총 100여 회 이상 소환되어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한 미리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 소환과 강도 높은 조사, 협조에 따른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공소제기 이후 검사의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인 연습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저희 뉴스가 있는 저녁 이 프로그램에서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의혹으로 계속 제기돼서 이런 의혹도 있다, 이런 의혹도 있다, 이런 거는 일부 확인됐다 했는데 뭐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이었던 증언 연습. 그것도 예. 이제 100회 이상의 증언 연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그 의혹 제기만 됐을 때도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예. 적어도 이번 합동감찰 결과 밝혀진 거는 그렇게 재소자를 소환을 해가지고 100회 이상 증언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또 증언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해서 불러내고 또 불러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일정한 회유와 편의를 봐준 부분도 있었다. 예.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제기가 됐을 때 첫 번째 기초적인 사실 내용들이 거의 다 사실 내용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취지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뭐 좀 불러서 설득을 한다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 증언을 갖다 좀 바꿔서 하라고 계속 교육 훈련을 시킨다는 게 맨 처음에 상당히 충격이었는데 네. 뭐 사실을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물론 완전히 거짓말을 연습시킨 게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걸 자꾸 물어보면서 한 100번 정도 연습을 시키면 본인의 기억도 완전히 달라집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번이나 연습을 하고 예. 100번이나 연습을 해가지고 계속 되뇌이던 것을 재판정에 나가서 증언대에 서서 한다면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제 객관적인 팩트만 말씀을 드렸는데 팩트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예. 검사는 기본적으로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또한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예. 선서를 하죠. 양심에 따라서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렇죠. 부합해요.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억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떤 방향으로 증언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어떤 민사 사건의 상대방 변호사이기 아니라요. 예. 객관적인 공익의 대변자로서 증인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역할이지 어떠한 진실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진실에 부합하도록 증언을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러한 태도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은 방법에 있어서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문제되는 내용들을 확인하기 있는 차원에 넘어서가지고 특정 방식의 증언을 계속할 것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특히나 검사는 어떤 변호사로서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역할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곳 아닙니까? 재소자를 불러다 놓고 조사와 피조사자라는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증인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시라 이야기를 한다면은 증인이 이거는 내 기억에 반하는 거니까 나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은 검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검사님께서 요구한 대로 연습을 해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인지 상식적으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얘기하다가 검사가 몰고 가고 싶은 방향과 다른 진술이나 사실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지 하면서 또 그건 묻어두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 보시죠. 갑자기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도 신문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사람의 진술을 왜곡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도하는지에 따라서 증언의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죠. 법정에서는 그게 공개 법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상대방이라든지 아니면 재판부가 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러다 놓고 기록에도 남기지 않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도 보지를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런 증언의 어떤 방향성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시나리오대로 증인의 증언을 완벽하게 구성을 하려는 것이 일방 당사자인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객관적인 의무가 있는 검찰이 그걸 한다면은 사실상 이 증언은 지금 다른 재판부에서 다른 표현에서 쓴 거에 따라서는 오염되고 회유돼서 객관적인 증거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검찰이 왜 고질적인 관행을 못 없애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라는 것이 무엇이면요. 그 형사 재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고 밝히는 과정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적인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게 검사의 역할이죠. 그렇다면은 진실이 때로는 검사가 처음에 생각하거나 의도하거나 추측했던 방향성과 다르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실체적 진실 앞에서는 겸허해야 하는데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사건에서 특히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에서는 마치 어떠한 진실을 실체적 진실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곳에 수사기관이 동원됐던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100회 이상의 증언 연습을 시키고 특정 방향으로 증언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한 과정들이 드러났다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검찰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에 반해가지고 일정한 의도를 가진 걸로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사실 그 다음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걸 갖다가 철저히 감찰을 해봐라 그랬는데 그 감찰을 놓고 이제 대검찰청에서 이리저리 빼돌리거나 사실상의 방해를 했다는 게 이번에 합동 감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충돌을 했었습니다. 이걸 처음에 감찰부로 배정을 했었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인권부로 재배당을 인권부로. 했었죠. 네. 윤 총장 전 재직 시절에 그렇게 됐었는데, 자, 감찰부와 인권부 이 두 가지는 일단은 이 명칭부터가 다르고, 이 소위 말해서 주목하고 있는 방향성도 다릅니다. 네. 감찰부라는 거는 검사가 부적절한 직무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증언을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내려는 것 자체가 잘못되고 부적절한 것으로서 감찰과 징계 대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지가 돼서 그렇게 이첩이 된 것인데 인권부로 배당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단순하게 이 재소자들과 검찰의 관계에서의 인권 침해 사안으로 사안이 굉장히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배당을 한 것이 소위 말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을 저해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감찰 결과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수사와 기소와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언이나 진술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냈다면 이거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행위 자체도 기소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얽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일단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증언을 원용해서 이런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했다면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요. 좀 공교롭지만은 김학의 전 차관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재소자를 계속 불러다 놓고 증언을 연습시키고 회유했다면은 이 증언은 이미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오염된 증언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회유와 오염된 게 아니라는 것들을 검찰이 다시 입증하라는 취지로 파기를 했고요. 근데 이 내용이 갑자기 새로 나온 법리는 아니고요.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똑같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당시 이제 소수 의견이었던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 증언의 소위 말해서 오염 회유 사항을 밝혀야 한다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오염과 회유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받을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 관한 이제 유죄 판결과 그리고 모해 위증 교사라는 구체적 혐의점에 대해서 유죄 판단하는 데는 또 다른 소위 말해서 장애물이 있긴 합니다. 한 가지로 대표적인 거는 이제 모해 위증이라고 하려면은 당시 이렇게 훈련시켰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결과에 따르면은 밝혀진 부분은 없는 걸로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당사자는 이미 고인된 사망하셨고요. 상태고 좀 거기선 또 하나의 또 넘어야 될 벽이 있군요. 그런데 지금 이 모해 위증 교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수사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왜 이걸 방해했느냐는 공수처에 지금 8호 사건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 수사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감찰부에서 인권부의 배당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이 수사 자체를 막기 위해서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사실상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이 공수처의 수사는 이번에 합동감찰 결과를 상당 부분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번 합동감찰 결과에만 따른다면은 전제로 인정이 되는 것들은 당시에 그 재배당 자체가 절차적 정의를 지연시키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었던 판단을 한 것이 단순하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과 관점을 달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자체를 막고 이 사건 자체의 제대로 된 수사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걸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방해하기 관한 범위를 가지고 한 것이다라면은 직권남용으로 구체적인 혐의점이 소명이 되고 입증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내는 대책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배당을 하는 문제, 수사팀을 꾸려주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제시된 것 같고 되겠습니까? 뭐 부족한 부분은 많을 겁니다. 항상 예. 이제 규정들은 잘 만들어 놓지만은 자의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그 자의성에서 권력이 있고요. 그 자의성에서 권력의 남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배당에 있어가지고 특정하게 유리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한 규정 자체를 만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조사의 과정, 검사가 하는 모든 직무상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렇게 재소자를 소환해가지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 각각의 경우에 기록과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권력의 남용이 발생하고 진실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검찰 문화가 바뀌어서 검사 스스로가 지켜줘야 되고 또 그것을 감독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이 사건은 검사들도 안 지켰는데 감독도 제대로 안 된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김성원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의 거친 공세에 이낙연 예비 후보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네거티브와 검증은 구분해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박용진 예비 후보도 이른바 이낙연 때리기에 가세하면서 민주당 대선 경쟁은 더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자중에서 적극 공세로 전환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날선 공격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특유의 점잖은 화법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조금 했을 건지. 일일이 다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전 대표 본인 먼저 돌아보라며 이 지사가 꺼낸 옵티머스 연루 의혹 등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인 데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집중 견제도 이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네요. 지지율 조금 올라간다고 그걸 못 참고 벌써 그러시는가 싶으네요. 네. 하지만 다른 후보들도 이른바 이낙연 때리기에 가세하는 모양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당대표로서는 0점이었다고 깎아내렸고 박용진 의원은 부동산 전쟁에서 패한 장수로서 국민에게는 식상한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후보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그 기회를 경선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총리로서 이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 아니시냐. 이 전 대표를 향해 비판의 화살이 쏟아지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당원들의 표심도 중요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으면서 현 정부에 몸담았던 이 대표를 비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 측도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참으로 아픈 부분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의 일원이었던 이낙연 후보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다음 주부터 민주당 본경선 진출자 6명의 첫 TV 토론회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지율 1위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책임 추궁도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금품 수수 혐의로 조사받은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이 여권 정치 공작을 주장하자 윤 캠프가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근했다는 여권 인사가 누군지 공개하라며 일축했고 당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발언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쏘아올린 정치공작설에 진상규명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이동훈을 상대로 무슨 공작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동훈이 그 정도 급이 되는지 여권 정권의 사람이라고 이동훈 씨가 칭한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그냥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본인이 회유할 급이나 됐냐며 코웃음을 치는가 하면 해당 인사가 누구인지부터 밝히라고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공당의 대표가 부안해동했어야 되겠습니까? 정치 공작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하루 만에 정보를 더 공개해달라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의혹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사실관계는 많이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의 그런 어떤 심각함을 봤을 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지켜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는 것이고요. 주장의 진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엄호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당사자격인 윤석열 전 총장은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나 사법 거래일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역시 사실이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쓰며 신중을 기했습니다. 관건은 여권 인사가 누군지 어떤 제안을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는 궁지에 몰리자 던진 음모론이 아니라면 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의혹을 제기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몫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의 폭로는 들으신 것처럼 별다른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야권 입장에서는 뚜렷한 물증 없이 섣불리 편을 들었다가 채널A 사건이나 라임 사건처럼 되레 역풍에 시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공작이라고 할 거면 예전에 라임 사건 관련해서 김봉현 씨라는 사람이 구속됐잖아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야권 인사, 야권 그 도당 위원장 관련돼 있다고 수차례 진술해도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언론에는 여권 인사만 계속 보도되고, 이 정도는 대화 공작이죠. 공작이라는 주장을 편 이 전 대변인, 본인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변인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전 대변인은 지난해 8월 15일 김 씨와의 골프 모임에서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한 뒤 일부만 집에 보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일 오전 큰 비가 내려 아침 식사만 한다는 생각으로 골프채 없이 갔다가 빌려서 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날씨를 찾아보니 실제로 지난해 8월 15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골프 커뮤니티에서는 이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골프 약속에 골프채 없이 밥만 먹기 위해 가는 경우도 있느냐, 골프화나 골프복은 가지고 갔느냐, 빌려서 쳤다면 끝나고 돌려주면 되지 왜 집에까지 골프채를 가져갔느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이 전 대변인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Y가 누구냐, 찾아왔다는 여권 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살롱 접대 몇 차례 받으셨는지 누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혹시 윤 총장 캠프에서 사퇴하신 게 이거 관련이 있나요? Y가 누굽니까? 이 전 대변인은 선임된 지 열흘 만인 지난달 20일 윤 전 총장의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났죠. 경찰 조사 사실을 윤 전 총장도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그 신상 문제라서 자기가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양해를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사퇴 전에 문의셨단 말씀이세요? 일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 윤 전 총장도 이 전 대변인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검사와 경찰, 중견 언론인들까지 줄줄이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후보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딴 의혹 제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재명 지사를 앞지르기도 하고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강점을 좀 더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바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너무 뭉툭해요. 뭉툭. 예, 이미지로 보면 안정감하고 품격은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뾰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격 본능이 떨어진다, 네. 아니면 권력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뭔가 야권의 후보하고 경쟁하면 이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지지자들의 어떤 기대가 모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막 쫓아가고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40몇 % 지지를 받고 있었던 거라 예전 걸 다시 이제 긁어오는 건 더 쉬울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처음 올라가는 거랑 다르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빨리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밴드웨건 효과가 일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세 편승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지자들의 기대감이 한번 탄력이 붙어서 모아지기 시작하면 눈덩이 굴려지듯이 조금씩 더 커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과연 지지율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거는 좀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이제 공격이 치열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죠. 네. 예. 공약 전문가 모셔다가 며칠이면 다 가장 우아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약속을 지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히려 본인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그 문제 지적을 하신 가족 그걸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시는 분이 진짜로 측근 또는 가족 얘기가 많잖아요. 본인을 되돌아보셔야지. 아니 세상에 문제없는 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본인의 주변을 먼저 돌아보시죠. 왜요? 그분이 지금 뭐 한 10몇 %대 올랐다고 그러시는데 원래 40몇 %대 계셨던 분 아닌가요?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 아니시냐. 그런데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나오면 국민들이 그저 그런 정책이다, 그저 그런 후보다 이렇게 보지 않겠냐. 사면론으로 곤욕을 치르고 또 우리 당원 당규 고쳐서 후보 내는 걸로 패배를 자초하고 이런 선택을 해왔던 후보가 제대로 된 우리 그 대선 승리를 만들 수 있고 약속할 수 있냐. 그저 그런 후보다, 국민들에게 식상한 후보다 이 말씀을. 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도대체 대표로서 한 게 뭐가 있냐, 이제 이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주변에 대한 어떤 측근들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재명 지사는 그 후보 본인한테 공격을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했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호하는 거 아니냐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반격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지지자들은 육개장이 먹고 싶은데 갑자기 육개장이 국밥이 돼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매콤함을 원하는데 매콤하지 않으니까 좀 매력도가 떨어진 거죠. 오늘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는데요. 이 지사 주변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지사의 매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당내 국회의원들이 많이 모이니까 품격 있어야 합니다.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 반문의 이미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언하다 보니까 이 지사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 선명함, 뾰족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뭉툭해지면서 매력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 2차 토론회 끝날 쯤 무렵부터 캠프 내에 굉장히 위기감이 돌았다고 하고요. 그런 위기감에서 뭔가 좀 돌파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 이 태세 전환에 실패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1차 예비 경선은 컷오프가 일단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원래 이재명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매콤한 육개장에 한번 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박용진 의원하고 추미애 전 장관 이 사람들도 뭐 만만치 않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알곡 털기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3위부터 한 5위 정도까지 후보는 1, 2 후보를 때리죠. 때리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1, 2 후보 걸 털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반사이익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양쪽을 다 공격하는 모두 까기 모드로 가면서 지지율을 높이고 존재감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뭔가 털어낼 게 없을 때,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낮을 때는 가만히 놔뒀는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털어야 됩니다. 털 게 뭐가 있는가? 뭐 본격적으로 검증의 시간이 온 건데 이낙연 전 대표 옵티머스 의혹 있고, 그다음에 재보궐선거 때 잠깐 참패했다는 거 있고, 그다음에 사면론을 섣불리 얘기했다가 뒤로 물러났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기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할 거고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의 강점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네. 잘 안 휩쓸려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안정감이나 이런 측면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런 부분의 공격이 먹힐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상대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방식으로 네. 계속 민주당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번에 대선 경선이라는 것 자체가 야권처럼 뭐 판 자체가 흔들리고 후보가 들어오면 갑자기 당의 대권 구도가 달라지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후보 안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접전을 벌이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쁘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서로 존재감을 부각시켜가면서 경쟁을 하고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아무튼 여당의 대선 이제 예비 후보들은 1위, 2위가 막 같이 상승도 하고 엎착뒤착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좀 난감합니다. 계속 뭔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도 한번 지기도 했고 크게 네. 그것도 오차범위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예.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지지율을 어느 정도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컨벤션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빠진다고 하면 윤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은 바닥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너무 가혹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층의 지지율이거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인 겁니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나왔을 때도 저만큼의 지지율은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개인적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중도층으로 확장해야 하는데 예. 지금까지는 오히려 보수의 색채가 뚜렷한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누군가 대체제가 만약에 만들어질 경우에는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허약한 지지율을 아하.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경제 거 이번에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1.2인데 이걸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 바꿔도 36.8. 그게 참 크지 않네요.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나왔을 때 최 전 원장이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가져가느냐, 그 지지율을 가져가는 것만큼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걸 보면 윤 전 총장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당이 밴드웨건 효과나 이벤트 효과로 후보들이 막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에 빨리 들어가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이는 행보로서는 빨리 들어갈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예. 이미 최재형 전 원장한테 선수를 빼앗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하. 최재형 전 원장은 이미 정당 정치를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를 예. 약속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측근으로 이제 대변인으로 임명됐다고 봐야 되겠죠. 김영우 전 국회의원을 제가 몇 번 마주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왜 제가 나중에 그 말했는지 알게 됐는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주목해봐요라는 얘기를 저한테 몇 번이나 강조했었어요. 예. 이러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재형 전 원장이 이미 국민의힘의 입당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는 행보를 하게 된다면 지금 화면에 아마 만찬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권영세 의원이니까 대외협력위원장이죠 지금. 예, 분위기가 좋아 보이네요. 네. 예. 지난번에 그 윤 전 총장 만났을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 만났을 때 그때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 얘기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국민이 바라는 바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빨리 입당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곧바로 입당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은 최 전 원장한테 이미 선수를 빼앗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러면 오히려 플랜 B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오히려 야권 단일 후보로 막판 단일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후보네 이렇게 돼갖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갈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질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지지율을 들고 가면 최 전 원장과 경쟁할 뿐더러 당내에서 검증을 받으며
홍준표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당내 주자들하고 경쟁을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빠질 거 걱정하게 된다면 막판 단일화로 가야 될 텐데 막판 단일화까지 한 10% 초반이나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10% 벽도 깨지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드랍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 일찍 들어가면 또 당내 경선에서 날카로운 공격들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늦게 들어가면 또 선두주자한테 이것저것 미리 빼앗기는 것들이 있고 고민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좀 또 지켜봅시다.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오겠죠.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가뜩이나 마스크로 답답한데 습도 높은 더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열돔 현상까지 나타나며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쉴 새 없이 내리쬐며 도심 거리는 뜨거운 한증막처럼 변했습니다. 더위를 참지 못한 시민들은 양산과 부채는 물론 손선풍기에 목에 거는 선풍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이지만 높은 습도 탓에 땀이 쉴 새 없이 흐릅니다. 오늘 햇빛 왜 이렇게 뜨겁지?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습도가 높지? 이렇게 느끼면서 딱 왔는데 동성로에서 내려도 와 진짜 오늘 너무 덥구나 싶었고.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공식 기온은 경주와 함께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도 33.5도까지 오르며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그 밖에 청주, 춘천 34도, 전주는 32도를 웃돌았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밤으로 이어져 전국에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강한 햇볕에 의한 일사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목요일에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역대 최악의 폭염을 가져온 2018년의 열돔 현상까지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대기 하층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상층으로 유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열기가 마치 도마 안에 갇힌 것처럼 계속 쌓이며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역대 더위 1, 2위를 기록한 2018년, 1994년에 버금가는 강력한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 33도에서 한 36, 7도 가잖아요. 이제 정부적으로 보면은 그때 가면은 최소한 5, 6도에서부터 40도 이상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8년 폭염은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해가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 상승폭이 자꾸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열돔으로 인한 더위의 지속 여부는 유동적인데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와 태풍 북상으로 인한 강수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며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대책에 고심하는 가운데 다음 주가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실시간 전력 공급 예비율이 6개월 만에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습니다.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경기 상황과 이른 폭염 탓에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력 부족 사태에 대비해 특별 대책 기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예비율이 좀 심각한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작업 스케줄을 조정을 할 수 있으면은 조금 이제 전력 수요가 몰리지 않은 시간대로 이제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조정을 하고. 전국에 폭염특보를 오가는 상황에서 더 큰 걱정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전력 공급 능력은 97.2GW인데 상한선으로 잡은 최대 전력 수요를 빼면 4GW만 남아 예비율이 4.2%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2012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고기압이 겹치며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으로 불볕더위가 더 극심해질 경우 전력 부족이 더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기단과
그 상층부의 티벳 고기압의 영향이 더해진다라는 부분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더위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또는 강한 그러한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전력 부족 우려가 커지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력 수요를 줄이면 보상받는 제도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업부는 전력 수요를 의무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나 공공 비상발전기 투입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놓고 서울시 이게 상생 방역이냐라고 하니까 서울시 책임이 아니다. 대통령이 무능해서 그렇다. 왜 그런 유치에 따른 화법으로 또 대통령을 공격하느냐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공격은 빠르고 지금까지 지구촌 백신 접종 한 30억 도스 정도 했는데 그중에 70%는 6개 선진국이 다 쓸어 담았습니다. 보시면 변이 바이러스는 그렇고 백신은 그렇고 또 여기에다가 기업의 생산이나 자영업자의 민생 문제 등등 코로나19는 통제가 참 복잡하고 미묘한 어려운 문제가 얽혀 있다는 걸 이제는 국민 누구나 다 압니다. 시급한 문제는 4차 대유행이 길어지지 않도록 빨리 막아내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가 달라졌는가? 밖에서 감염돼서 집에 와서 가족한테 옮기는 비율은 뚝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지내다가 감염되는 비율이 확 늘었습니다. 확 늘은 게 아니라 아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이대에 따라서 차이가 또 있습니다. 보십시오. 20대, 30대 젊은 사람이 20대, 30대에게 옮긴 확률이 61.4%, 40, 50대가 같은 40, 50대한테 넘긴 게 60.4%. 그런데 백신을 많이 맞은 60대 이상이 60대 이상에게 옮긴 것은 43% 정도로 확 내려갑니다. 아직도 백신 거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백신은 다들 맞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고령층의 확진자들,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저 아직 백신 안 맞았습니다 하는 분이 3,700명, 백신 한 번 맞았습니다 199명, 백신 2번 다 맞았습니다 5명입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은 꼭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누구 탓 이렇게 정쟁으로 몰고 갈 게 아니라 지금 할 일이 따로 많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사소에 사람들이 몰려서 뜨거운 떼약볕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 휴식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치면 어디가 쓰러져서 쉴 데가 없습니다. 좀 휴식 공간을 보장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시설로 계속 내년 봄, 내년 여름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빨리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뭔가 병원 시설과 진료 인력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책을 잘못해갖고 오류가 생기면 불신이 더해지면서 또 백신 접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고 앞으로도 대체 어떻게 할 거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긴다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역 체계를 지금 마련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정쟁으로 국민의 피로감만 더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상황이 너무 급박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일군 선수단의 확진으로 프로야구 리그가 중단된 가운데 그 발단이 된 NC 선수들이 방역수칙 위반과 허위 진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성민은 공식 사과했고 박민우는 국가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NC 확진자들의 사진입니다. 평소에도 이처럼 자주 모이는 이들 4명은 지난주 두산전을 마친 뒤 서울 원정 숙소 박성민의 방에서 외부인 2명과 술을 마셨다가 3명이 감염됐습니다. 박성민과 권희동, 이명기 3명은 9일과 10일 차례로 확진됐고 국가대표로 뽑혀 백신을 맞은 박민우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성민은 사과문을 통해 지인들과 분식과 치맥을 나눠 먹었지만 한간에 떠도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민우는 도쿄올림픽 대표팀에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에서 사실대로 답했다는 박성민의 말과 달리 강남구청은 추가 조사 결과 NC 관련 확진자 5명이 동선을 숨겼다고 경찰에 고발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방역수칙 위반뿐 아니라 경기 후 단체 회식 금지를 명시한 KBO 매뉴얼도 어기면서 KBO 차원의 징계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NC의 황순현 대표는 확진자 발생과 이로 인한 리그 중단을 거듭 사과했고 단장은 직무 배제됐습니다. 지난주 전격 리그가 중단된 뒤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떠돌던 NC의 음주 모임 관련 루머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상황. 선수들과의 소통, 치맥과 같은 야구장의 즐거움을 포기하면서 코로나 극복에 동참한 팬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고등군사법원 직원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늑장, 부실 초동 수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원래 이제 그 4월 중에는 이게 피해자 조사를 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 근데 조금 이제 그런 조언을 듣고 좀 연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전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검찰단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 결과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 착수 42일 만이자 성추행 사건 발생 133일 만입니다. 전 실장은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이후에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3차례 소환 조사를 거부하다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9일에야 슬그머니 출석해 포렌식에도 뒤늦게 응했습니다. 전익수 법무실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지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실장이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합동수사단의 내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단은 고등군사법원 군무원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수사를 진행했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실장이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피해자 사망 전후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사상 처음 임명하는 특임 군 검사도 다음 주부터 활동에 들어가 전 실장을 비롯한 공군 법무실의 부실 초동 수사와 책임 규명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울어 짜증이 났다고 했는데요. 아이는 폭행 직후 살아 있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0개월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붙잡힌 아버지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 어느 순간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짜증났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아이는 오른쪽 다리 골절을 포함해 온몸이 손상돼 사망했을 거라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피의자인 부모는 폭행 뒤 한두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 몸이 축 늘어지고 숨을 쉬지 않아 인공호흡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폭행 직후에는 아이가 아직 살아있었다가 방치된 상태에서 숨졌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피의자들은 아이 시신을 넣기 위해 온라인으로 아이스박스를 주문해 배송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구속된 아이 어머니는 폭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해 범행을 말리거나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진술에 대해 확인할 것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심리검사와 함께 피의자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아이에게 자행된 학대 행위들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0대 자매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신체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에게 변형될 수 없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피해자 측은 2차 가해라며 반발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자신을 아빠라고 생각하라며 10대 자매에게 입을 맞추거나 알몸을 억지로 보게 하는 등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목사 A씨.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근거는 자신의 신체적 특징. 자신에게는 변형될 수 없는 눈에 띌 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상습 성추행과 유사 성행위를 했다면 피해자들이 특징을 기억할 것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그 신체적 특징이 성추행이 이뤄진 13년 전과 같다는 것을 검증할 수 없고 당시 어린 피해자들이 똑바로 A씨의 신체를 마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매는 신체 검증 절차 역시 2차 가해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힘든 기억이고 공포스러운 기억인데 그거를 다시 또 검증을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로서는 이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A씨 측은 신체 검증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았던 다른 사건을 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생략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피해자를 통한 검증 자체가 2차 가해라며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불필요한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법관이 직접 신체 특징을 살피는 신체 검증 대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A씨의 신체 감정 결과를 사건 기록에 넣기로 했습니다. 다만 A씨 측이 요구한 신체적 특징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남은 재판 과정에서도 A씨의 신체 감정 결과를 놓고 양측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다시 벌거벗겨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해서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이제는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YTN 홍서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한명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 검찰 합동 감찰 결과가 발표가 됐죠. 5633님, 이런 검찰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확실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6192님, 4차 대유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질병관리청과 정부에게 있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국민의 경각심 완화를 부추겼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무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9330님, 집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헉헉거립니다. 이러다 최악의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최악의 상황이면 예를 들면 전기가 끊기면 선풍기도 못 튼다든가 노약자들 힘들어지시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피할 곳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또 사람만 더운 건 아니죠. 찜통 같은 차량 안에 방치되면은 예를 들면 반려동물들도 변을 당하기도 하고요. 동물들에게도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